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아주 솔직하고 어쩌면 조금 아프기까지 한 의사의 고백입니다. 네. 매일같이 생과 사의 경계에 서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쓴 짧은 에세이인데요. 이게 보통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성공담 같은 게 아니고요. 흰 가운을 벗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죽음과 딱 마주했을 때의 감정을 정말 날 것 그대로 담아냈더라고요. 그렇죠. 이 글이 가진 진짜 힘은 바로 역할의 전환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역할의 전환이요? 네. 늘 죽음과 싸우고 또 상황을 통제하던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다른 의사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보호자가 되는 그 순간. 그 극적인 변화 속에서 어떤 내면의 폭풍을 겪었는지를 따라가는 게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이 글은 그냥 수필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거울 같아요. 와, 강력한 거울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의사의 시선을 따라서 그 마음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글은 시작부터가 정말 강렬합니다. 네, 맞아요. 가족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하고 장지, 그러니까 묘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가족의 자리를 보러 갔다가 아주 예상 밖의 행동을 합니다. 네, 바로 자기 자신이 묻힐 자리까지 덜컥 계약하고 돌아왔다는 그 부분이죠.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죽음을 애써 외면하잖아요. 언젠가는 죽겠지? 막연하게 생각은 해도. 내가 묻힐 땅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는 경험은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도 그 순간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고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모든 감정의 끝에서 아주 기묘한 위로를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감정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엄청난 해방감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아, 해방감이요? 네, 나는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온전히 수용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걸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고대 격언과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아, 메멘토 모리. 들어본 적은 있는데 보통은 인생은 짧으니 즐겨라는 카르페 디엠이랑 좀 비슷한 뉘앙스로 쓰이지 않나요? 뭐 그렇게 쓰이기도 하지만요. 원래 스토아 철학에서 메멘토 모리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져요. 죽음을 매일 기억함으로써 오히려 사소한 걱정이나 명예욕 같은 것들에서 벗어나서 정말 중요한 것, 즉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도구였죠. 이 의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철학적 실천을 한 셈이에요. 자신의 끝을 명확히 설정하고 나니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 늘 죽음과 싸우는 응급의학과 의사라는 직업이 이 경험을 더 특별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분에게 죽음은 매일 싸워 이겨야 할 적이었을 테고 막지 못하면 패배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자신의 죽을 자리를 정하는 행위를 통해 죽음을 더 이상 적이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관점의 대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글을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깨달음을 자신의 신앙과 연결합니다. 죽음의 필연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니 역설적으로 부활의 소망이 더 선명하고 절실하게 다가왔다고 고백하거든요. 아, 유한한 삶의 끝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관념이 아닌 실제적인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희망을 갖게 했다는 이 역설이 아주 깊은 울림을 깁니다. 이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묵상이 곧이어 닥쳐올 엄청난 역할 반전의 복선이 될 줄은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죽음을 깊이 성찰했던 의사가 이번에는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다른 병원 응급실에 보호자로 가게 되거든요. 네, 이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렇죠. 늘 지시하고 결정하고 상황을 통제하던 응급실의 주인에서 커튼 밖에서 초조하게 누군가의 설명을 기다려야 하는 손님으로 입장이 180도 뒤바뀐 겁니다. 여기서 저자가 가장 강렬하게 느꼈다고 고백하는 감정이 바로 철저한 무력감입니다. 아, 이 부분이 정말 공감이 가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네네. 머릿속으로는 지금 환자에게 어떤 검사가 필요하고 어떤 약을 써야 하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 그려지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덜 답답했을 텐데 전문가에게 느끼는 그 간극이 무력감을 몇 배는 더 키웠을 것 같고요. 내가 의사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하는 그런 자괴감 같은 거요. 맞아요. 전문성이 오히려 족쇄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 무력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아주 아픈 자기 반성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과거 의사였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한 거죠. 아, 불안한 얼굴로 무언가를 묻는 보호자들에게 일단 기다리세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라며 차갑게 선을 긋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깊은 부끄러움과 회개의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글에 나오는 그때 그들의 짜증과 화가 결국 나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구절. 이게 정말 이 글의 심장을 찌르는 한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자신이 그토록 귀찮아하고 냉정하게 대했던 수많은 보호자들의 얼굴 위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순간이었겠죠. 바로 그 순간 환자 차트 너머의 추상적인 존재였던 보호자가 비로소 구체적인 고통과 불안을 가진 한 명의 사람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건 머리로 하는 공감과는 차원이 다른 역할을 바꿔 입어보로서만 얻을 수 있는 체화된 깨달음이에요. 체화된 깨달음. 네. 이 부분이 더 설득력 있는 이유는 저자가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조금의 변명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사실 그때는 너무 바빴고 감염병 수칙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시스템의 문제였다. 뭐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도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병원의 과밀화나 의료진의 극심한 피로 같은 것들을 언급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호자의 입장이 되어보니 그런 타당한 이유들이 불안에 떠는 마음에는 그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시스템의 한계는 시스템의 문제일 뿐 눈앞의 가족이 고통받는 걸 지켜보는 한 개인의 슬픔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었던 거죠. 와, 그렇군요. 이 특별하고도 혹독한 경험이 의사로서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을지 궁금해지네요. 다시 흰 가운을 입고 자신의 응급실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의 눈에 새로운 필터가 하나 생긴 셈이죠. 새로운 필터요? 네, 이전에는 그저 해결해야 할 문제, 나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의 한계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불안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응급실 침대가 부족해서 환자가 복도 간이 침대에 누워있는 광경을 볼 때요. 예전에는 또 베드 부족이네. 빨리 조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저기 누워있는 분, 그리고 저 옆을 지키는 보호자는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서러울까 하는 마음이 먼저 들게 된 거군요. 바로 그거죠. 자신의 부모님이 겪었던 바로 그 불편함과 서러움이 떠올랐을 테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시선의 변화는 곧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불안해하는 보호자의 눈을 한 번 더 마주치고 그들의 질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려고 노력하게 되었겠죠. 이것은 단순히 친절한 의사가 되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의료 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진 거예요. 환자의 질병만 보는 의사가 아니라 그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인간과 그 가족 전체를 보게 된 겁니다. 결국 이 경험을 통해서 삶이라는 단어의 무게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글의 후반부에서 삶이란 단순히 죽지 않고 숨쉬는 상태가 아니라 신이 주신 은혜이자 선물이며 동시에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할 소명이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거든요. 응급실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삶과 죽음의 무게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는 자신의 일이 꺼져가는 생명을 붙잡는 기술적인 행위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선물의 시간을 지켜주는 훨씬 더 무겁고 거룩한 소명으로 자신의 일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한 사람의 인생관과 직업관이 뿌리부터 바뀐 아주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 역할을 바꿔보는 경험이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통제자의 자리에서 무력한 관찰자의 자리로 내려와 본 경험이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네요. 이 글은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자료를 공유해 주신 당신께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장례식장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처음 들으면 조금 섬뜩하고 우울한 질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좀 그렇죠. 하지만 이 글을 끝까지 따라온 우리는 저자의 진짜 의도를 알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삶의 마침표를 선명하게 인식할 때 비로소 오늘 하루라는 문장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가 분명해진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때 역설적으로 오늘 내가 정말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 불필요한 걱정, 의미 없는 시간 낭비 같은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닫게 되죠. 맞습니다. 이 글의 의사가 자신의 묘자리를 예약하며 기묘한 위로와 평안을 얻었듯이 우리도 삶의 끝을 생각해 보는 것을 통해 오늘의 소중함을 깨닫고 현재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가장 소중한 것들로 가득 채울 것인지 이 글은 그 선택의 무게를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주고 있습니다.